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 신혜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관리 책임자의 역할과 업무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업 현장은 다수의 인원이 투입되며 일용직 인원들의 입퇴사가 빈번하기 때문에 인사노무 관련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에 법에서는 건설 현장의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인사노무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용관리 책임자로서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리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교육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관리 책임자의 의의와 전반적인 역할을 설명하고 사업장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 및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목차 2부터 6까지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업무 범위입니다. 업무별 고용관리 책임자의 역할과 그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관리 책임자의 개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의 경우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인력을 고용하여 인사노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공무가 위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하도록 법에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관리 책임자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근로자법 제5조에 따르면 고용관리 책임자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모집, 고용 및 배치,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작업 환경의 개선, 고용보험 사무 처리 및 퇴직공제 등 다양한 고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현장의 인사노무 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고용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장별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고용관리 책임자의 주요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역할로 아래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근로자의 모집, 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고 고용하며 근로자를 적절한 업무에 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 건설 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건설 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용관리 책임자는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네 번째로 고용보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에서는 고용보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관리 책임자는 고용보험 관련 신청 및 사무 처리를 담당합니다. 다섯 번째로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공제 신고 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관리 책임자는 퇴직공제의 가입 등 사무처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부 및 임금대장, 고용개선 등의 지원 등 그 외 기타 업무로 근로기준법상 보관 서류 등을 작성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고용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이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관리 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겠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용 근로자에 대해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무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을 선정합니다. 고용관리 책임자의 경우 특별한 기능이나 자격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편,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감안하면 건설공사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법에서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유의하셔서 꼭 지정 및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용관리 책임자는 앞에서 설명한 건설근로자법 제5조 제1항의 업무만을 수행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은 사업장에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어떻게 지정하나요? 이에 대한 답변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각각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원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는 같은 사업장의 하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지도 및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고용관리 책임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실 텐데요. 사업장 정보 아래에 고용관리 책임자 항목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성함과 직위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용관리 책임자의 구체적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로서 건설근로자의 모집, 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집이란 현장 근로자를 사업장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관리 책임자가 일용 근로자를 모집할 때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등록된 직업소개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무허가 불법 직업소개서에 대한 단속과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서 등록된 직업소개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제정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를 위한 법에서는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내용의 과대 채용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또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용 광고에 기재된 임금,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자 파견 및 파견 근로자 사용 금지입니다. 근로자 파견법에 따르면 건설업에서는 현장 내 근로자 파견 및 파견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기술, 캐드, 청소, 경비 등의 업종은 가능합니다. 불법 파견의 경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불법 체류 외국인의 사용 금지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용관리 책임자는 모집 및 채용 시 꼭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를 확인하시고 적법한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적발 시 한 사람당 300만 원 이상으로 벌금이 부과되고 3년 동안 외국인 고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앞서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를 안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건설 현장에서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 이민 비자는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채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4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단순 노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이 불가한데요.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서는 채용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기능공, 콘크리트공, 타설원, 거푸집 설치원, 준비원 등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서는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 지도 점검이 나오면 가장 먼저 점검하는 사항으로서 이 F4 비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에 기능 자격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H2 방문 취업, E9 비전문 취업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별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서 고용하셔야 합니다. 건설 근로자를 모집한 후에 채용을 하기로 했다면 고용관리 책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항 중 하나이므로 적법하게 작성하고 보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 취업 장소, 종사 업무, 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계약 기간을 꼭 기재해야 하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또한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 근로계약서 샘플을 하나 보면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몇 가지 팁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일용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이 근로계약 기간을 정확히 작성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1월 1일부터 근로하며 근로계약은 당일 종료된다 라고 작성합니다. 이렇게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표기하여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항을 보시면 당일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직접 계속 근로를 요청할 경우 1일 단위로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라고 표시하여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망에 따라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사 중단 및 현장이 종료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작성하고 동의를 받아두셔야 나중에 부당해고 등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 문구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장소 및 업무 내용에 담당 공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2조 제3항에서 수행하는 공종이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작성하였는데 어떤 현장 또는 어떤 공종인지에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과 공종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이제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으니 근로계약서에서는 이를 고려해서 시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이 가장 많은 내용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계약서에 1급 얼마, 제수당 포함이라고만 기재하고 1급에 수당이 전부 포함해서 지급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통상 포괄임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다양한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고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각 수당의 금액과 계산 방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1일 1분, 즉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제수당 포함이라고만 적시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을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어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노동청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주휴수당 17,297원, 1.6시간분이라고 이렇게 적어두면 5일 근로 시 주휴수당 8시간분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1급에 전부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라고 기재하거나 구두계약으로 체결하기보다 이 근로계약서의 샘플과 같이 기본급 얼마, 주휴수당 얼마, 연장근로수당 얼마 등 구체적으로 명칭과 그 금액, 그리고 산정 근거가 되는 기준 시간을 구분해서 전부 표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서 교부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서명을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확보관리 업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관리 책임자는 현장 내 일용근로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진행하는데 추가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위해 사업장 내에서 자체 기능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능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고용관리 책임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용근로자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청년 전문 기능 양성 훈련과 특성화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건설 현장 근무 경력자 또는 건설 직종 구직 등록자 대상으로 건축배관, 건축목공, 형틀목공 등 15개 직종에 대해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학과를 운영하는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실습 훈련 실시 후 건설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설 뉴마이스터 양성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무료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기능교육이 필요한 근로자가 있다면 이 훈련 과정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관리 책임자의 업무로서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법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사 예정 금액 1억 원 이상의 규모의 건설 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화장실 설치를 살펴보면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고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변기의 경우에는 남성, 여성별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산출한 숫자 이상의 개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식당을 살펴보면 휴게 시간, 다시 말해서 점심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 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탈의실의 경우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 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편의시설 관련 법 개정으로 사업장에서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편의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의무는 원청에만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원청과 하청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하청업체라도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은 맞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감사가 나오는 경우는 없으며 건설 현장에서 근로감독 시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편의시설 조치, 퇴직공제 신고 등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까지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편의시설 설치 이용에 관하여 하청도 현장 단위로 해당 사업주가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청이 설치했을 때 하청 근로자들도 모두 함께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은 가능합니다. 원청과 하청 간의 편의시설을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원청에서 설치한 편의시설을 하청 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관리 책임자의 업무로서 고용보험 관련 업무입니다. 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고용관리 책임자는 이에 대한 사무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률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 퇴사하는 경우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또는 지연신고를 할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급공사로 진행하는 건설 현장에서는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건설 현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이기 때문에 이 원수급인이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를 전부 부담합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전부 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수급인에게 명세서 번호를 부여하여 하수급인이 고용산재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하수급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고용산재 근로내용 확인 신고 및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직접 피보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해당되는 사항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일 신고 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9월에 입사 또는 퇴사를 하면 다음 달 15일, 즉 10월 15일까지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신고 기간 이전이라도 피보험 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일용 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의 신고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 이직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 시 실제 근로한 날 및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고 유급휴일, 주휴일 등 별도로 유급을 처리하는 날이 있다면 이 또한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신고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으나 일부 대상의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자를 살펴보면 첫 번째,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고요. 상용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미만자로서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1개월 미만자로서 일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 제공 시에는 가입 대상입니다. 이 두 경우가 이제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일용 근로자는 이와 무관하게 1일만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데요. 단 F2, F5 비자는 당연 가입 대상이며 D7, D8, D9 비자의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법 규정에 따라서 정해지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 사무처리 업무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업무는 아니나 고용산재 신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위 업무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지만 또 아래와 같이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인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미만 일용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일이 8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월 보수가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와 유사한데요. 2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 제외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취득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개월이란 1일부터 말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8일 입사자라고 한다면 2023년 11월 17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을 판단합니다. 산재보험은 1일만 근무하더라도 가입 대상이며 전부 가입이 원칙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산재 발생 시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공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제 제도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분들을 위한 일종의 퇴직연금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 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 제도로서 일용직, 임시직 건설 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여러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건설사업주는 건설근로자 공제외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이 공제부금을 관리하다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원금의 이자를 더해서 퇴직공제금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다음은 퇴직공제 가입 대상인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기타 공사로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에 적용되며 이러한 공사 중에서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이상인 공공공사, 50억 원 이상인 민간공사, 200호 이상인 공공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공사 예정 금액이란 설계 금액,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 등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퇴직공제가 적용되는 현장에서 어떤 근로자들이 이 퇴직공제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지 그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일용직 1년 미만 임시직 근로자가 적용받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건설 근로자는 국적, 나이, 성별, 불법 체류, 외국인 등 전부 관계없이 퇴직공제 근로내용 신고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공제 업무 처리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공제 EDI 사이트에 가입하신 후 실제 사업 시작일, 실착공일 14일 이내에 당연가입 성립신고를 한 다음에 이 현장에 대한 공제가입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공제가입 번호에 매월 15일까지 전월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가 종료되면 준공 전 미신고 및 공제부금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제부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발주기관과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립신고, 준공신고, 문서 출력 등은 퇴직공제 EDI 시스템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전자카드 시스템에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퇴직공제 성립신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연가입 사업장은 원수급인이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서류들,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도급계약서, 원가계산서 중 퇴직공제부금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특히 2024년부터 당연가입 현장은 전자카드 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계획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당연가입 대상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담당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일수 신고입니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월 발생한 퇴직공제 적용 대상자의 근로내역을 매월 15일까지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공제 근로일수는 근로자의 출력 공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야간 근로나 연장 근로가 가산된 공수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출근한 일수가 10일이지만 실제 일한 내역이 12.5공수라면 12일로 신고하고 소수점 이하는 다음 달 근로일수와 합산해서 정수가 되는 경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공사 중지, 상용 근로자 투입 등으로 근로내역 신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신고 사유를 등록하여서 근로내역 신고를 대체하셔야 합니다. 퇴직공제 부금 일액은 1일 6,500원이고 이 중 300원은 부가금입니다. 당월에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은 전월 투입된 근로자들의 총 근로일수의 공제부금 일액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을 확인하는 것은 퇴직공제 EDI 시스템에 문서 출력이 들어가시면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공사가 준공된 사업장은 공자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원가 반영액 내에서 발주기간과 정산하시고 공제회 준공신고서를 제출해서 퇴직공제 관계를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퇴직공제 EDR 시스템 매뉴얼 동영상 QR코드입니다. 태그하시면 사용 방법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퇴직공제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외국인 근로자 협력업체 관리자, 외주 인원도 퇴직공제 적용을 받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적용 제외자가 즉 상용직이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자,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즉, 적용 제외자가 아닌 모든 건설 근로자는 국적, 소속 등과 관계없이 퇴직공제 대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발주 당시에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 변경으로 공사 예정 금액이 증액되어서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판단 기준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사 예정 금액과는 관계없이 발주 당시에 공사 예정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공제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 최초 계약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1년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공제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제의 근로내용 신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으로 어, 태- 전자카드제는 건설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 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공제 신고뿐만 아니라 임금, 안전, 자격, 경력 관리 등 건설 근로자 일자리 및 건설 산업 다양한 정책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2024년 이후 입찰 공고 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하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예외 현장이 있는데요. 먼저 공사 예정 금액 3억 원 미만 현장입니다. 이 경우 단말기 설치 예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단말기 설치라는 대신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을 통해 전자카드 시스템 내 모바일 현장 구역 설정으로 출퇴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퇴직공제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서 성립신고는 해주시고요. 이후 단말기 설치 예외 신청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외 적용 신청서,
발주처 확인 공문 등 구비 서류를 관할 지사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카드제 적용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투입 시 반드시 전자카드를 발급하도록 해주시고 소지 여부도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인력사무소에도 전자카드를 소지한 근로자를 투입하도록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또는 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모든 단말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말기는 구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고요.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드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 포함하여 공사 원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단말기는 현재 7개 업체의 단말기이며 전자카드 근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단말기 설치 안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업무 처리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착공 후 14일 이내에 퇴직공제 성립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계획서도 제출하셔야 하고요. 원수급 업체와 하수급인 승인업체는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및 하수급인 승인 신청 절차를 통해서 공제 가입번호가 부여되며 성립신고 시에 자동으로 전자카드 시스템에 현장 등록이 됩니다. 다만 하수급인 미승인 하수급 업체는 시스템상 공사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에서 별도의 현장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현장 등록까지 완료되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시고요. 근로자들에게 건설 올패스 카드를 발급하게 하시고 사용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고요. 공제회가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 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퇴직공제 담당자분들께서는 전자카드 근무 관리 시스템에서 근로일수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고 매월 15일까지 공제부금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근로자 전자카드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급받던 카드에서 현재 건설 올패스 카드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에 발급받으신 카드는 계속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전자카드는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내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필요하고요. 내국인 근로자는 신분증,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H2 비자 소지자는 건설업 취업 인정증이 있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와 외국인 근로자도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은행 창구에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발급받은 전자카드로 전체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카드 단말기를 보통 현장 출입구나 안전교육장 쪽에 많이 설치하십니다. 근무 현장이 너무 넓은 곳에서는 단말기를 찾으러 다니기 힘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전자카드를 통한 근태 관리를 할 수 있게 마련했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에 전자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출퇴근 신고와 본인 근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의 경우 사업주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 전자카드 근무 관리 앱을 설치하시고 별도로 구매한 모바일 리더기를 연결하면 이 모바일 리더기에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자카드 제도 관련하여 업무 참고사항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급받은 전자카드를 현장에 가지고 가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해당 현장에 설치된 전자카드 단말기에 본인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전자카드를 현장에 가지고 가지 않은 경우 등은 지문 인식으로 출퇴근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설명드린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을 통해서도 기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전자카드 미사용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자카드 의무 적용 건설 현장에서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근로자가 해당 현장에 근로한 경우 전자카드 시스템 근로 내역 확정 메뉴에서 근로자 등록을 하여 근로한 날짜에 근로일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문 인식으로도 출퇴근 기록이 가능은 하지만, 이는 카드 미발급자가 임시로 단말기에 지문을 등록하고 지문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서 30일 동안만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는 반드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추가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전자카드 발급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여서 근로 내역을 남기지 못해서 시스템에 직접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단말기 설치 및 운영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주처로부터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 내에서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는 대여와 구매 모두 가능하고, 사업주가 단말기를 직접 구매한 경우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정합니다. 정산받을 수 있는 비용은 공제부금 납부 확인서에 단말기 업체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카드를 가지고 있으나 퇴직공제 신고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역 일수가 자동 입력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자카드 또는 지문 태그 일수가 존재하지만 퇴직공제 신고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대상 여부를 비대상으로 변경하고 변경 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변경 사유는 상용 근로자이거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사업주, 소정근로시간 미만 근로자, 발주처, 감리단, 타현장 착오 태그 등이 있으며, 이제는 신고 일수를 0일로 만들어서 신고 처리가 불가능한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카드 태그 여부와 상관없이 예전 EDI처럼 엑셀로 일가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은 엑셀 일과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출장 점검 후 누락 근로 내역을 신고하는 경우, 대량 소급 신고자가 발생해서 업무상 인정되는 경우 등 공제외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나요,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하수급인 미승인 하수급 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수급인 미수능인 사수급 업체는 전자카드 시스템상 공사 정보가 없어서 EDI상에서 현장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자카드제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현장 등록을 하신 후에 원수급사에 협력업체 승인을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자카드 제도 도입 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퇴직공제 신고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전자카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제외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실명번호 부여 요청 엑셀 서식을 작성하셔서 관할 지사에 실명번호 및 임시카드 번호 부여를 요청하면 이를 토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 부여받은 실명번호로 시스템에 수기 등록하여 신고 가능하며, 임시카드 번호로 부여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단말기에 지문을 등록하면 지문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기능등급제는
건설 근로자의 현장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숙련도가 높은 건설 근로자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기능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능 등급은 초, 중, 고, 특급 4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현장 경력, 자격, 교육 훈련, 포상을 근로일수로 환산하여서 산출하게 됩니다. 결국 사업장에서 근로내역 신고를 해준 내용이 근로자들의 기능 등급에 반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설기능 등급 증명서는 건설근로자 본인이 건설기능 플러스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분들은 근로내역을 신고하실 때 공제외 직종표, 퇴직공제 EDI 시스템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이 직종표를 참고하셔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직종을 좀 더 정확하게 신고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건설근로자 공제외 퇴직공제 관련 교육 과정을 안내하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관리 책임자 교육은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무사 사전 컨설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퇴직공제제도 교육은 수시로 진행되며 지사별 일정이 상이하여 관할 지사에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카드 시스템 온라인 교육 또한 매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합동교육도 권역별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에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고용관리 책임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